잠결에 무슨 소리를 들었다. 나는 눈도 뜨지 않은 채 옆자리를 더듬었다. 눈을 뜰 때마다 아내의 자리는 늘 비어 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살이 잡혀야 할 곳에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손을 더듬다가 방금 아내가 방을 나가면서 남겼을 내 음절의 말을 기억 속에 떠올리려고 애를 썼다. 다녀올게. 아내는 그렇게 출근 인사를 했을 것이다. 나는 한번 몸을 꿈틀하면 그만인 게으름으로 아내의 인사에 답했을 것이고 잠귀가 어두운 탓만은 아니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일어났는지 아내는 무려 3년 동안 한 번도 잠옷 벗는 모습을 들킨 적이 없었다. 아침에 출근하는 여자가 되기 위해 아침에 퇴근해야 했던 여자. 출근하면서 연탄은 갈아 넣었겠지. 지난번처럼 불구멍을 여는 것을 잊지는 않았을까? 확 열어뒀어야 하는데. 뻐꾹꾸르르 꾹꾹 시계가 또 울었다. 고장나 아무 때나 우는 알람 시계. 그 속에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시간이 같은 주행을 반복하고 있었다. 고장났잖아. 아내가 휴지통에 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다시 꺼내어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다.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 아내의 화장품들도 기능을 잃기는 마찬가지였다. 그저 제 위치만 지켜준다는 것이 기능은 아니니까. 경대 앞에 세워놓은 그녀의 숱한 화장품들은 아직 시원하게 소비되어 본 적 없이 거울 속에 세개와 작은 경계면을 두고 방치되어 언제나 뿌연 먼지를 쓰고 있었다. 만약에 기능을 잃었다고 죄다 휴지통에 들어가야 한다면 제일 먼저 나 또는 아내가 그곳에 들어갈 일이다. 다신 버리지 마. 엉터리 같은 놈도 다 용도는 있는 거야. 뻐꾹 뻐뻐꾹. 그 새소리를 당신은 좋아했었잖아. 입술의 양 끝만 가지고 아내가 웃었다. 정신과 병동인 제6병동의 수간호원인 아내. 아내는 손으로 잡으면 노랑나비의 그것처럼 접힐 것 같은 어깨를 가진 여자였다. 하지만 갈색 외투를 걸치고 병원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작은 체구였지만 너무 당당해 보였다. 몰래 병원에 들어가 미친 사람들 속에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환자들을 다루는 태도가 너무 완강해 보여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병원엔 못 하러 오셨어요? 간호원실 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밖으로 달려나온 아내는 쓸 줄 모르는 경어를 썼다. 그냥 심심해서 나와봤어. 심심해서. 할 일을 찾으세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일찍 들어갈게요. 알았어. 죄진 사람처럼 나는 고개를 꺾고 돌아섰다.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맥적게 돌아가는 나를 큰 소리로 불러 세웠다. 점심은 드셨어요? 제발 굶지는 말아요. 알았어. 알았다니까. 젠장. 아침 햇살이 느릿느릿 창틀을 넘어 들어오고 있었다. 빛은 벽지에 실린 당초 무늬의 곡선 끝에 작은 무게로 매달려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성에가 유리창에 끼어 있지 않았다면 눈이 부셨을 것이다. 그러나 아침을 맞기에는 이만큼의 빗살로 충분하다. 이불을 밟고 일어섰다. 약간 현기증이 났다. 벽이 기댔다. 언창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아내가 남긴 빈자리에도 똑같이 빛이 쌓였다. 그건 내가 소유하고 있는 행복의 외연이었다.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다. 결혼할까? 그녀가 사내의 손을 잡았다. 너 혼자 살고 싶다고 했잖아. 전엔 그랬지. 지금은 아니야. 그 말에 사내가 히히 웃었다. 그럼 같이 살자. 난 애 안 낳을 거야. 왜? 그녀와 깍지를 낀 손에 사내는 힘을 주었다. 애 낳다 죽는 사람 많이 봤거든. 겁나. 몸이 약해서 자신도 없고. 맘대로 해라. 난 너의 건강이나 수태 능력과 결혼하려는 게 아니니까. 사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를 위로할 수 있었다. 아니 사내는 그런 것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만들었던 것이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한 탓일까? 거울 속에 든 얼굴이 몹시 초췌해 보였다. 부항 걸린 사람처럼 누렇게 뜬 얼굴, 온폭 들어간 눈구덩이. 사내는 둘 아니면 셋임에 틀림없었다.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들은 화장품이 진열된 경계면 뒤에서 자꾸 서성거렸다. 창에 얼굴을 기댔다. 이마의 감각이 죽어서인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성에가 녹은 물이 눈썹을 타고 주르르 흘렀다. 유리창에 혀를 댔다. 그리고 상처를 핥듯이 정성스럽게 타액을 묻혔다. 점점 온몸에 생기가 퍼져오는 느낌이 들었다. 아내는 또 메모를 남겼다. 그것은 언제나 크림통 위에 사자로 접혀 있었다. 미안해. 차려놓고 가야 하는 건데. 식을까 봐서 그냥 찬장에 넣었어. 김은 접시로 덮어놨고. 시장에 다녀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찬이 없어. 저녁은 맛있게 준비할게. 당신의 깨알 같은 글씨가 아내의 기미처럼 붙어 있을 것이었다. 펴보지 않아도 아내의 목소리가 선연했다. 꼭꼭 반말인 아내의 목소리가. 국은 식었을 거야. 밥맛이 없으면 서랍 속에 있는 약을 먹어. 억지로라도 먹어야 해. 미안해. 똑같은 글씨로, 똑같은 밀도로 아내의 미안함은 반복되고 있었다. 말은 구차한 거야. 될 수 있는 대로 반복은 피해야지. 오늘도 문 안으로 엽서가 와 떨어지는 게 보였다. 녀석들은 담임을 친구로 아는 모양이었다.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가 엽서를 주워들었다. 사모님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남으면 저한테도 좀 주세요. 몇 자 안 되는 소식으로 이 녀석은 내게 다가와 손을 벌렸다. 백묵 하나만 주세요. 키가 작은 이 녀석은 가끔 내가 준 백묵으로 도라루방 같은 것을 조각해서 보여주곤 했었다. 목덜미라도 쥐어주면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던 녀석. 녀석의 엽서 뒤엔 학이 2마리나 숨어 있었다. 서랍 속에 엽서를 넣고 방바닥에 주질러 앉았다. 요즘엔 통책이 잡히지 않았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아는 여자들을 전화로 불러낼 생각을 했다. 그들을 불러내서 나눌 대화를 상상했다. 정치나 종교 얘긴 하지 말자고요. 같이 영화나 보러 갈까요? 무슨 영화를 좋아하세요? 저는 애정물보다 SF 쪽을 좋아해요. 볼링이나 당구는 어때요? 혼자 놀 수 있는 걸 대충 하는 편이지요. 화투로 재수 뛸 줄 아세요? 매조 10끝이 뭐라더라. 그러나 허물없이 그런 얘기라도 나눌 수 있는 상대를 찾기가 어려웠다. 몸을 반쯤 접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유리창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나 해가 느리게 기울어져 가는 것을 빈 방에서 지켜보고 인노라면 너무나 지루하고 답답했다. 실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를 견뎌낼까? 할 일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자는 미치고 말 것 같았다. 우울했다. 우울이 지나쳐서 숨이 막혔다. 머리를 깎아버릴까? 하지만 못생긴 머리통을 남에게 내밀어야 한다는 사실이 언짢았다. 밖으로 나갈 때는 슬리퍼의 왼쪽 안에 방문 열쇠를 넣어둘 것. 대문은 그대로 닫아두기만 할 것. 가져갈 물건이라고는 자잘한 가재도구뿐이었으므로 방문을 열어놓고 다녀도 무방한 일이겠으나 아내의 요구대로 외출한 땐 왼쪽 슬리퍼의 안쪽에 열쇠를 밀어넣을 수밖에 없었다. 대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찼다. 굳이 달리 갈 데가 있는 게 아니었다. 삼선교를 향하던 버스가 천변의 맨션 아파트 앞에서 멈추었을 때 고개하듯 밧줄에 매달려 아파트 건물을 칠하고 있는 사람이 보였다. 줄 하나에 목숨을 매달고 베이지색 수성 페인트를 롤러에 묻혀 칠하는 동작은 전혀 위태로운 느낌이 들지 않았다. 저런 곳에서 뛰어내린다면 암흑의 작업 도중 순직, 치사한 순직보담 자살을 택해야지. 어쨌든 저곳에서 뛰어내린다면 즉사할 것이다. 누가 가만히를 덮어주고 경찰을 부를 거야. 그는 장난처럼 뛰어내렸습니다. 죽지 않기로 되어 있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아래를 보며 빙그레 웃고는 잡고 있던 줄을 놓았지요. 그때가 12시경이었을 겁니다. 앰뷸런스를 먼저 부를까 했지만 이미 죽어버려서 관뒀어요. 사람들이 모여 나의 주검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어낼까? 대전천의 허리였던 목척교는 오래전에 복개되고 없었다. 다리의 난간을 허물고 차지한 상가엔 마네킹처럼 예쁜 아가씨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중앙로를 끼고 두어 골목을 돌아서면 음식점들이 줄져 있어 온갖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길게 혀를 빼물고 죽은 개와 머리를 빡에 젖힌 돼지의 시체를 쌓아놓고 누가 식욕을 느낄까? 무딘 도끼로 머리를 바수며 뼈를 삶고 피비린내가 퍼렇게 살아 숨쉬는 식칼을 세워놓아도 여자들은 즐겁게 순대를 삼키고 있었다. 순대는 순대로 채웁시다. 악은 악으로 갚으세요. 방황은 방황하면서 견딜지어다. 아멘. 기차 소리가 들렸다. 환청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지하도로 몰려가고 있었다. 역광장은 디젤 엔진의 공허한 시동음에 의해서 더 춥고 을씨년스럽게 열려 있었다. 이봐요. 네. 광장에서 바삐 몰려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을 무렵 어떤 여자가 다가와 귀갯말로 속삭였다. 어림잡아 40줄. 등에 아이를 업고 있는데 말할 때마다 퀴퀴한 인내가 풍겼다. 새로운 이쁜 처녀가 있는 디 앉자고 가실라요, 잉? 딴 데 가서 알아보슈. 시뻘건 대낮에 자고 가다니 낮에 자는 놈도 있소. 왜 그랴? 다 아시면서. 진짜 아달하시라고. 다릴 쪼매저는 게 흠이라면 흠인디 겔 보면 생각이 달라질겨. 날 따라오셔. 괜히 이런 디서 기웃거려봐야 망신살만 뻗칠 틴께. 척 보면 뻔히 알 수 있다는 듯한 시선으로 여자가 웃으며 팔을 당겼다. 이거나요. 난 처녀라면 질색이란 말여. 여자는 더 이상 잡지 않았다. 사람들이 홀깃거리며 바라보고 있었다. 개새끼 처녀를 주겠다는데도 지랄이야. 씨파 좋으면 아무 말 말고 따라올 일이지. 빌어먹을. 대합실엔 어느 한 구석에도 빈자리가 없었다. 개찰구에 쇠파이프를 잡고 있는 군인, 구두를 닦고 있는 중년. 산에 배낭을 메고 있는 젊은 청년들과 처녀들, 아주머니, 할아버지와 그의 손자들. 거기에 있는 장의자는 멀지 않아 그 많은 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을 것이다. 신문이요, 신문. 껌 사세요. 껌 좀 팔아주세요. 아씨, 구두 닦아요. 오후의 대합실은 아수라판이었다. 떠날 차비와 보낼 준비를 끝낸 사람들의 심기를 적당히 무마하려면 이런 편이 차라리 나을는지도 몰랐다. 지금 떠날 수 있을까? 성인의 가출은 가출이 아니고 출가다. 적당히 쾌락에 익어 있는 육체를 떼어버리고 떠난다면 그건 의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아내에게는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아랫목에 몸을 구겨 넣으며 하루의 일들을 설명하곤 했다. 방향 감각이 없는 환자 하나가 도망을 갔어. 오다리 남자 보조원을 시켜 온종일 찾았지. 다른 병동, 옥상, 복도, 화장실 할 것 없이 병원 전체를 샅샅이 뒤졌는데 못 찾았어. 수의 아저씨한테 물었지만 본 적이 없대. 의사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은 하지 환자는 도망쳐서 온데간데 없지 큰일 나는 줄 알았어. 보통 정신과 환자는 말야 도망치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서 찾기가 쉬워. 하지만 그런 환자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위험해. 교통사고의 가능성도 있고 수채구멍에 빠져서 죽어버릴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말야 다행히 찾았어. 낮 근무를 마치고 나가던 애들이 병원 근처의 골목에서 발견한 거야. 잡혀온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 고향에 갔었는데 전부 못 심으러 가고 없대나. 그래서 그냥 돌아온 거래. 환자들이 얼마나 뻔한 거짓말을 해대는지 정말로 어이가 없어. 아내는 자기가 하는 일에 별다른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내가 가져야 할 빈자리가 커져간다고 억울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었다.
아무튼 아내의 사명감과 가출에 대한 나의 꿈 사이에는 아내가 던져주는 빈자리보다 훨씬 큰 공간이 놓여 있었다. 때가 되었다는 느낌은 아직 없었다. 떠나지는 못할 것이다. 한 권의 일기만으로 출가를 성립시키기가 어색할 뿐이다.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대합실을 나오니 다시 지하 계단이 보였다. 천천히 걸었다. 지하도의 불빛을 등에 지고 도시의 또 다른 출구로 사라지는 한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느린 걸음을 옮겼다. 그래, 저건 도시의 아가리이다. 우리는 똑같은 무게로 지층을 두드리며 기어가 거기에 옥물릴 운명을 가지고 있다. 후미진 계단 모퉁이에는 모제비로 쓰러져 있는 늙은 거린이 있었다. 그는 보이기 위한 것처럼 맨발을 벌겋게 얼어붙은 발등을 심하게 노출하고는 누더기로 둘둘 말아 나이를 헤아릴 수가 없는 아이를 구겨안은 채 반백의 머리를 수도 없이 주걱거리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살이 전혀 붙어있지 않은 손을 내밀고 바삐 멀어져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향하여 떨고 있다. 그가 짐승처럼이나마 부지하려는 목숨의 이유가 있다면 아이의 체열 때문일 것이다. 걸음이 무거워졌다. 그의 손금 위에 돈을 올려놓고 눈을 감았다. 아니, 내가 올려놓은 것은 한숨뿐이었다. 헛디뎠다. 발이 떨렸다. 갑자기 허기기 밀려왔다. 층계가 끝나는 곳에서 만난 또 하나의 무더기가 어깨를 쳤다. 뼈가 울리도록 아팠다. 부딪힌 충격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야가 빠진 여자들의 목소리가 청각을 핥히고 가는 것 같았다. 예, 저 거지 얼마나 엉큼한지. 아니, 지난번에 목격했는데 말야, 애처럼 둘둘 말아 안고 있는 저건 위장된 방석이라고. 깔고 앉아 있더라니까. 사람이 있을 땐 허겁지겁 부둥켜 안고 비참하게 보이기 위해서 연극을 하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들은 이야긴데 저 짓으로도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낫게 번대. 그래. 세금도 경쟁자도 없어 좋긴 좋겠다. 남의 동정심을 이용한 사기꾼이잖아.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치고 정당한 게 어딨어. 그들의 판단은 비틀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젠장 손익계산에 예민한 여자라면, 아무 쓸모없는 손톱을 키울 수 있는 여자라면, 보장된 미래로 팔려가기 위해서 성적 매력을 키우며 유능한 남자와 커피 맛을 기막히게 감별할 줄 아는 여자라면 추위에 알몸을 노출하고 종일 참혹을 연기하는 그를 비난할 수는 없을 거다. 아무도 그를 탓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에게 정당한 노동의 의욕을 또는 그 기회를 빼앗아간 시민 전체가 유죄다. 유능한 인력만을 사람으로 대우하고 무능할수록 사람의 대우를 삭감하는 사회 전체가 유죄인 거다. 그를 햇빛으로부터 내몰고 지하의 계단에 쓰러뜨린 것을 우리다. 영감, 우릴 용서하시오. 출구를 벗어나니 등이 시렸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눈발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보고 싶었다. 귀는 작지만 그래도 눈을 더 크게 갖는 아이들의 정감이 수업보다 더 소중해서 아예 책상머리에 걸터하나 어린 왕자를 이야기해 주려고 잔뜩 벌려왔었는데 방학이 되도록 오지 않던 눈이 지하도 밖 거리에서 흩날리고 있었다. 빈 학교 운동장에 눈이 수북이 쌓인다면 교사 뒤편의 숲에는 산호군으로 변신한 나무들이 아이들의 발소리를 기다릴 것이다. 아침마다 비를 들고 분주히 교문을 드나들던 아이들의 발소리를. 그런 아이들의 이름을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대문에서 서성거리는 아이들의 엽서와 그에 답하는 나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또 지난 여름 이후 생긴 나의 외출벽과 그 속의 허허로움에 관한 비밀을 아내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일기를 손에 쥐었다. 두어 겹의 섬유질 사이에 끼어있는 일기를 손으로 만지면 손이 덜 시린 것 같았다. 책갈피 속에 든 사내가 따뜻한 손을 내미는 탓이었을까? 어제도 길모퉁이의 다방에 들어가 일기를 썼다. 전부터 외출 때마다 사내를 만나 그의 고백을 들곤 했었다. 아침에 만났던 거울 속의 사내,
아이들을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세수조차 하지 않을 게으른 사내, 모래알처럼 고립감에 떠서 휘척휘척 도시를 배회하던 사내. 이 사내는 절름거리지 않으려고 내게 매달리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던 것이었다. 형씨, 슬리퍼 속에서 열쇠를 꺼내 들었을 때 텅 빈 자리가 왈칵 눈에 찍혀 들어오는 겁니다. 아내가 흘리고 간 머리카락을 쓸어내고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허전함을. 당신은 이해하시오? 움직이지 않으면 앙금처럼 가라앉았다가 먼지와 함께 부유되어 버리는 아내의 냄새, 그리고 방에 숨은 모든 물상들을 하나하나 지켜야 하는 낯선 의무감 따위가 도저히 수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도망치는 연습을 하는 거요. 못생긴 사내를 향하여 경례. 빈센트 반 고호를 닮으려고 경대 앞에서 가위로 귀를 자르는 신용을 하는 이자를 위하여 경례. 눈썹 위에 눈이 쌓였다. 환자들의 열린 동공에도 눈은 쌓일 것이다. 아내는 이 순간 언제 탈출할지도 모르는 환자들의 병력을 헤아리며 출입구를 지킬 것이다. 거리가 스멀거리며 일어섰다. 도시 전체가 몸을 낮추며 조심스럽게 꿈틀거렸다. 젊은이들이 짝짓기를 하려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눈을 핑계대고 서로에게 몸을 쉽게 열 것이다. 길 좀 비킵시다. 길 좀 비켜달라니깐. 신이 젖었다. 사람들이 켜켜로 쌓여 도저히 길을 갈 수도 간판을 살필 수도 없었다. 길 좀. 숨이 가빴다. 빈속이 아리다 못해 쓰라렸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었다. 허기에 익숙한 신체가 오늘은 무척 못 견뎌 했다. 빙판을 걷는다는 것이 무리였다. 비틀거리며 간판을 살피는 것은 더욱이 불편했다. 양장점 레스토랑 X, 은마차살롱 정화약국 고전악기점 기린전자 오락실 Y 제과점 신라 체육사도장. 어헛. 결국 넘어지고 말았다. 펭귄 모양으로 서 있던 쓰레기통이 내 허리에 부딪히면서 오뚝이 흉내를 냈다. 조심하세요, 아저씨. 펭귄이 웃고 있었다. 입술이 터진 것 같았다. 서점 안경원 다방 K. 언 발가락이라도 녹여야겠다는 생각 끝에 다방 하나를 찾아냈다. 지하에 있었다. 그 안에 컴컴한 조명과 축축한 음악은 눈 내리는 밖을 충분히 옮겨놓은 인상을 주고 있었다. 레지는 학교로 불려온 부형처럼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나를 끌고 가 자리에 앉혔다. 여자들이 앞에 있었다. 실례합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양해를 구하는 나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빠르고 매정한 목소리, 그녀들의 사연은 장황했다. 그 자식 일단 불러내. 그리고 여기서 귓삼을 시원하게 올려 붙이란 말이야. 넌 벨도 없는 년이니? 아냐, 그게 아니라니까. 난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일이야. 어이구, 이 병신아. 코앞에서 살기는 짙어지고 있었다. 불안을 느낀 건 그때였다. 그들의 분격도 원인일 수 있지만 불안의 근원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았다.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허전함과도 같은. 그렇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다. 일기를 거리에 빠뜨린 거야. 이런. 알몸을 던져두고 오다니. 내가 미쳤지. 다리가 후들거렸다. 빨리 찾아야 한다. 나는 미친 개처럼 헐떡거리며 문 쪽으로 달려갔다. 손님, 차 안 마시고 가요? 레지가 따라 나오며 물었다. 나 급해요. 빨리 가서 옷을 입혀야 한다고. 예. 여보세요. 그래도 그냥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뛰었다. 뒤에서 급히 쏟아지는 레지의 목소리가 내 귀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껍데기로 차를 마시는 놈 봤소? 난 지금 경황이 없다고. 사실 그랬다. 정신없이 오던 길을 헤맸다. 거리를 뒤지다가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도 모른다. 사내를 좀 만나게 해주시오. 제발 그 사내가 알몸으로 쓰러져 있지 않도록 만나게 해주시오. 좀 찾게 해주시오, 제발. 대답이 없었다. 아예 사람들에게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렇다고 서로에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서로 짓밟고 외면하기에 익숙해 있어서 사내를 일으켜 세우고 귀가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었다. 아무데도 사내가 보이지 않았다. 사내는 곳곳에 위치한 쓰레기통 속에도, 가드레일 옆에도, 지나온 양장점, 오락실, 보도블록 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그를 잃고도 알아채지 못한 오관이 어리석다는 생각뿐이었다. 눈물인지 모를 것이 코끝에서 시큰하게 멎었다. 노래나 불러라, 이 자식아. 뜸북 노온에서 울고 뻐꾹 숲에서 울 때. 아무도 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설령 들었다 하더라도 그네들은 내가 사내를 잃고 얼마나 참담해하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빈 거울 속에서 희쭉 이지러지던 사내, 늘 비틀거리며 이 도시를 배회하던 사내, 엊그제 보문산의 회전목마 앞에서 낯선 여인과 말을 주고받던 그 사내가 오늘 이 도시에서 사라져버린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었다. 여인이 다가오며 말했다. 날씨가 무척 차가운데 오랜 동안 혼자 목마를 타시는군요. 검은색의 코트와 실크 목도리가 유난히도 잘 어울리는 여인이었다. 여인은 사내가 몇 개의 동전을 더 주인에게 건네주었을 때 사내의 옆자리에 서슴없이 앉았다. 정적의 베일 속에서 빈 나뭇가지가 회전하기 시작했다. 사내는 오랜 침묵을 지키지 않았다. 이곳을 좋아합니다. 같은 궤도에서 한없이 돌고 있으면서도 반복되는 회전이 항상 새롭게 느껴져서요. 그는 반대로 말하고 있었다. 회전은 그에게 늘 절망을 더하는 짓에 속해 있었다. 여인은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웃었다. 그리고 그녀는 장갑을 끼지 않은 깨끗하고 긴 손가락으로 잡았던 목마의 귀를 조심스럽게 놓으며 옷매무새를 고쳤다. 전 송악사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평소엔 돌지 않던 회전목마가 돌길래 저 위에서 한참 보고 있었어요. 누굴 기다리시나요? 아니요, 난. 사내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하늘이 돌고 있었다. 방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방해라뇨. 여인에게서도 나뭇잎 냄새가 났다. 그것은 숲을 비껴가는 바람에 섞여 있었다. 여인은 조금씩 말을 건네왔다. 솟구치는 말 잔등을 다시 붙들고 조용히 말을 건넬 때마다 그녀가 소양 있는 여자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눈과 표정이 그러했다. 한 빛깔과 한 채취를 가진 사람끼리 무람없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건 당연했다. 아, 어지러워요. 말에 이마에 머리를 대며 여인이 말했다. 목마가 서자 사내는 그녀의 이마 앞에 손을 내밀어 주었다. 여인이 사내의 손을 잡고 목마에서 내렸다.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유리 같은 차가움이 손바닥에 남아 있었다. 고마워요.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졌는지. 예불을 드리고 오는 길이었어요. 아빠의 제삿날이었거든요. 사내는 그녀의 목소리에 의해서 깨어나는 숲의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결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으나 마음속에 선연했다. 숲을 배경으로 하고 서로 터회하는 일에 무엇을 감출 수 있겠는가. 한갓진 산길이 사내를 여인에게로 밀착해 했다. 여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두 식구였답니다. 그런데 정년 퇴직을 하신 지 몇 달 만에 타계하신 거예요. 할 일을 갖지 못한 남자의 고통이란 게 바로 그런 건지 이해할 것도 같았어요. 이제 그 슬픔이란 별게 아닌가 봐요. 남아있는 사람과 떠나있는 사람 사이의 간격이란 것이 도대체 뭘까요? 친화로운 사람과 늘 곁에 있으려 하는 건 지나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정리하고 산에 들어갈 결심을 했지요. 언어에 담긴 그녀의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슬픔의 골이 새겨져 있는지 사내는 느낄 수 있었다. 여인은 숲을 보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빈 나뭇가지끼리 서로 몸을 부딪히는 소리가 가까이서 들렸다. 둘은 똑같이 걸음을 멈추었다. 통나무 의자 앞에 서였다. 사내는 긴 통나무 의자 끝에
그녀를 앉히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았다. 제겐 저와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아내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은 숨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의 발에 걸려 몇 번씩 넘어지고 심한 현기증에 떠 죽은 고기처럼 쓸려다니고 있었다. 발목이 더럽게도 저렸다. 절름거리며 걷고 있는데 언뜻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굳이 찾은 것도 아니었다. 진열장 안에서 고무로 빚은 무감각의 손과 발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것을 보려고 다가갔다. 뭘 찾으세요? 아가씨가 상냥했다. 의두 있어요? 의두라. 가짜 머리 말이에요? 아이 아저씨도. 가발이라면 몰라도 의두가 어딨어요? 왜 그런 게 없습니까? 그건 말도 안 돼요. 의안도 있고 의수도 있고 다 있으면서 그게 없다니. 내가 필요한 건 의두라는 겁니다. 호홑 아저씨도. 진짜 뭐가 필요하세요? 아, 그럼 저기 있는 목발을 줘요. 양겨드랑이에 목발을 껴보았다. 비록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지만 의지할 것이 있다는 게 외로움을 덜 갖게 하는 모양이었다. 이제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다. 돌아가야지. 그를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돌아가야 한다. 아직도 젊은이들의 미끄럼은 거리 곳곳에 계속되고 있었다. 스노 타이어의 둔탁한 메아리, 낮게 깔린 경적음구들을 경계하며 차들이 기어가고 있었다. 시내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한 무더기씩 쏟아져 나왔다. 저들 중 누군가가 사내를 만날 것이다. 좋다. 당신들이 킬킬대며 훔쳐보다가 사내의 얼굴에 칼질을 하건 말건 다 좋다. 목발을 쥔 손이 떨렸다. 신경이 온통 곤두서 목발 끝에서 시작된 아픔이 손가락의 뼈마디까지 지르르 번져왔다. 사내를 타인 앞에 버린 죄갚음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아픔이 필요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도 가깝지 않은 거리를 목발로 걸어야 했던 것이었다. 가물가물한 기억으로 집이 보였다. 골목 안에 은밀히 쌓인 연탄재의 부드러운 냄새로 집의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었다. 몸이 나른했다. 집 앞에 서자 사지가 허수아비처럼 풀렸다. 목발에 몸을 기댔다. 감각이 전혀 없었다. 안에는 뭘 하고 있을까? 방의 불빛이 적은 양으로 새고 있었다. 여보, 나야. 불빛이 새는 것으로 본다면 퇴근한 것이 틀림없을 텐데 대문이 열린 채로 있다니. 목발을 쥔 손에 맥이 풀렸다. 그것을 버리고 벽에 의지하여 다가가지만 좀처럼 방문이 잡히지 않았다. 여보. 설 힘도 없었다. 주저앉았다. 슬리퍼가 곁에 있었다. 나는 왼쪽 슬리퍼 속에 든 열쇠가 제발 손에 닿지 않아주길 바랐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때문에 속이 메스꺼렸다. 헛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다. 뜸북 새 노원에서 신음처럼 노래를 부르며 방문을 열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그때 벽 속에 갇혀있던 빛들이 소스라치며 나의 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아내는 어딜 간 걸까? 거울이 보였다. 아, 빈 방과 대면한 저쪽에 세 개의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새로 접은 듯한 노란 종이를 크림통 위에서 내려 펴고 있는 중이었다. 아침을 하나도 들지 않고 나가면 어떡해? 기다리다가 잠깐 슈퍼마켓에 가. 김하고 참기름하고 좀 사다 놓아야겠어. 빨리 다녀올게. 당신의